오늘도 새가 노래하는 새벽이네요. 참 부지런해요. 우리가 제일 일찍 일어난 것 같은데 새들은 벌써 일어나서 벌레를 찾고 있나 봅니다. 네, 오늘은 마법의 책이라는 제목의 에콰도르에서 영업간부인 마리아 이사벨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잠깐만, 이거 아니다. 맞나? 요거다. 기적 같은 길. 플로리다에서 간호사이자 마사지 치료사이며 자연식 요리사인 게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1970년에 나는 14살의 자유영혼이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시작. 이게 물병자리 시대의 시작이 196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지속된다는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뜻한다고 하네요. 이 시대에 즉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이자 요가 지도자가 되어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78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운 좋게도 아파트 안에 있는 요가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은 내가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엄마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스와미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힌두교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래요. 스와미가. 그녀는 내 전부였고 나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영양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간호학교로 간 뒤 의료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수술과 약물치료, 일반 사람들이라면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 환자들과 일반 사람들이라면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 환자들과 죽음을 목격하게 됐고 나는 가야 할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스와미 엄마 곁으로 가고픈 수그러들지 않는 욕망이 결국 그녀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가 센터는 번창해 있었고 나는 예전에 걸었던 길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1996년 11월 9일 스와미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준 사랑과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슴이 터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마치 몸 전체가 부서지는 것만 같은 극심한 허리 통증이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에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암은 곧 12군데로 퍼졌는데 림프절로 퍼졌는데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6개월, 길면 1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와미 엄마는 내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센터 안에 있는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녀의 학생 한 명이 나에게 루이스 헤이의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를 건네준 겁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책을 내게 주면서 꼭 읽으라고 했고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스승이 당신을 감동시키고 그의 말이 심금을 울릴 때 치유가 즉시 일어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펼친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허리, 가슴, 암, 루이스는 내게 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적어놓은 확언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암 치유 경험담에 푹 빠져들었고 나 또한 암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996년 그날 그 멋진 남자에게 받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를 읽은 이래 루이스 헤이의 책은 모두 읽고 있습니다. 참 그 멋진 남자는 내 남편이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너덜너덜해진 그 책을 테이프로 붙여서 지금도 남편과 함께 읽곤 합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으며 활력이 넘치고 건강합니다.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멋진 책을 쓴 루이스 헤이에게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피드에 여기 있던 또 하나의 숙제를 올렸어요. 이 책에 있던 숙제를. 오늘 5am 공지를 하면서 적었던 것 네 번째 장에, 네 번째 맞지? 여기 질병에 대한 나의 신념 있거든요. 여러분이 질병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어린 시절 당신은 어떤 병에 걸렸나요? 당신이 알았던 질병에 대해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어린 시절 아파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어린 시절 아팠을 때 가지게 된 신념 중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나요? 당신은 자신의 어떤 상태에 기여를 했나요? 질문 하나가 더 있었네요. 6번째가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나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들도 답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건강이 최고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픈 이후로 내 몸을 혹사시킨 거 아닌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땐 또 혹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지. 근데 또 그게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긴 했어요. 허리 때문에 제가 젊은 나이에 어쨌든 디스크 판정을 받았을 때 막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허리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라 허리 아파서 병원 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진짜 젊은 사람들은 말 안 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꼭 열심히 산다고 해서 디스크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은 제가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던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의 긍정 확언 하겠습니다. 함께 꼭 읽어주세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저도 이렇게 확언을 하는데 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슬프다. 자, 오늘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렇게 했죠. 20년이란다. 토요일 매주 토요일 3시간씩 30센트를 받고 일을 하는 로버트가 결국에는 그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노동학대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가 오늘 피드에 올렸던 남이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겠니? 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관점을 늘 몇 번이고 강조하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거라는 거. 그래서 20년 전 그리고 오늘 교훈은 할 수 있는 것을 바꿔라 입니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배웠다.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56쪽이에요. 여기 요약본 제가 오늘 또 피드 제일 처음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만약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는 거 어제까지 했고요. 오늘 59쪽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게 첫 번째 교훈을 말해주었다. 네가 시간당 10센트를 받는다는데 화를 내서 참 기쁘구나. 만약 네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면 난 너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거든. 한데 그 방정식에서 커다란 부분을 분노가 차지하지. 분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 열정이라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따르는 거야. 어제 한 곳이 여기까지였어요. 아니면요, 다른 노래 들을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가 낮은데도 계속 일하는 건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탕수수 농장이나 정부처럼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을 착취한다고 하지.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한단다. 그건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지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네 아버지를 보렴. 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래도 청구서를 다 처리하지 못하잖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은 대개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지지. 그래서 제게 시간당 10센트를 주시는 건가요? 교훈을 주시려고요? 그렇단다. 네 아버지는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셨다. 그래서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었지. 그렇지만 아직도 돈 때문에 문제를 겪고 계신단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야. 무엇보다 네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고 계시지.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난 아니다. 네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학교에 있어라. 학교는 그런 걸 배우기에 좋은 곳이지. 그렇지만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네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말이다. 누가 그런 걸 안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란다.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쉽거든.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들 말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 말이다. 그게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그러고는 애꿎은 사장에게 화를 내. 돈이 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지, 그렇다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친구들은 지금쯤 야구 경기를 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왠지 1시간에 10센트만 받고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절대 배우지 못할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준비됐니? 그렇고 말고요. 난 약속을 지켰다. 멀리서 널 가르치고 있었지. 넌 어린 나이에 벌써 돈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맛본 것이야. 지금 몇 달 동안 한 일을 앞으로 5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렴.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짐작이 갈 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날 만나려고 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날 만나려고 기다리는 동안 기분이 어땠니? 처음에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리고 오늘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려고 기다렸을 때 말이다. 끔찍했어요. 만약 네가 돈을 위해 일한다는 걸 선택했다면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거다.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마틴 여사가 네 손바닥에 동전 3개를 떨어뜨렸을 때는 기분이 어땠니? 그걸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실망스러웠죠. 그게 바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느끼는 거란다. 특히 세금이라든가 이것저것 공제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더욱 그렇지. 최소한 너는 일한 값을 다 받잖니? 그 사람들은 일한 값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정부가 언제나 제일 먼저 자기들 몫을 떼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금이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야 하지. 저축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단다.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는데요? 부자들은 안 그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그러지만 말이야. 난 너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배울 준비는 됐니? 아까 말한 대로 배울 것이 무척 많단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건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야. 사람들이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지. 하지만 돈이란 건 평생 동안 배우고 공부해야 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욱더 많이 생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맞추고 그게 다지. 그래놓고는 왜 자기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해. 그들은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단다. 실은 자기의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야. 그럼 우리 아빠가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빠가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와우, 근데 부자들이 세금 안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또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인가? 네. 정말 뼈 때리는 문장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나이키 슈도 끝내보겠습니다. 여기 있지. 나이키 이퀄 승리. 브랜드를 넘어 정체성으로 필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키를 품질만 좋은 운동화 브랜드로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블루리본에서 나이키로 기업명을 바꾼 뒤 필은 끊임없이 나이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때까지도 나이키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이키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어떤 회사가 되려는 것인지 설정하는 것은 필과 나이키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깊이 고민하다가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내게 배부르는 죽음을 의미했다. 필은 나이키의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죠. 돈이 나이키의
나이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나이키의 목표가 무엇이든 돈은 나이키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이키가 주식 공모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든 적든 그렇지 않든 돈은 당신의 일상을 정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나이키에는 버터페이스라 불리는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버터페이스는 나이키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벌어진 격렬한 토론 현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운 잔치였죠. 나이키 직원들이 세상과 맞서면서 세상의 불만을 토로하는 값진 시간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필과 직원들은 사람이 나이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키의 디자인을 좋아했으며 나이키의 스토리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키를 신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미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 이상의 무엇, 바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나이키의 이러한 정체성은 지금도 나이키를 다른 스포츠 기업들과 차별화시켜주는 핵심입니다. 나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승리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필 라이트는 젊은 시절에 세상을 위해 해야만 하는 미션을 설정하고 그 미션을 위해 달려온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필 라이트를 행운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필 라이트가 마주한 행운들, 특히 독특하고 멋진 그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접하면 그가 행운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이 행운아인 만큼 불안하였던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창업가보다 겪었던 어려움보다 많고 혹독한 고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반란을 꾀하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이들은 항상 자기 등에 관역을 달고 다닌다. 승리할수록 이 관역은 점점 더 커진다. 이는 나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이트는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여정을 떠나길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쓰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합니다. 필라이트가 누구보다 무모하고 열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천직을 찾으면 힘든 일도 기꺼이 참을 수 있으며 낙심하더라도 금방 떨쳐낼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에게 직업에 안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천직을 찾으라.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계속 찾도록 해라. 슈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합니다. 위대한 기업 나이키를 만든 필라이트의 인생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글로벌 스포츠 기업도 시작은 이토록 작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제든 나만의 위대한 천직을 찾아 나설 용기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만 아직 두려움에 망설이며 실천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 저 사야겠어요. 봐야겠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슈독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채팅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